안녕하십니까 델리민주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의원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델리민주와 함께 합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또 싸웠던 우리 경제는 민주당, 이제 당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제가 민주당 최대 공부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제는 민주당은 2022년부터 시작된 의원 공부 모임인데 현재 회원이 한 20명 가까이 120명 정도 됩니다. 지금 22대 국회, 2024년 총선 끝나고 22년 국회에서만 하더라도 거의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의원들 그리고 또 보좌진 그리고 출입 기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아주 활발하게 강의 듣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는데요. 벌써 오늘 아침이 22대 국회 들어서서 31강째를 진행을 했습니다.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은 민주당 최대 히트 상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경제는 민주당이 화요일 아침에만 이렇게 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델리 민주를 통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또 함께 공부하고 또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또 대안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은 늘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제1차 벤처붐으로 IT 강국의 길을 닦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성장 기조 아래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과 정책을 계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K리들과 역대급 벤처 투자로 제2 벤처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는 혁신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성장은 퇴행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또 회복을 넘어서 성장의 새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창업국가 대한민국, 오늘은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델리민주에서 당원 여러분들 만나는 첫 번째 주제는 창업국가 실현, 한국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을 지낸 화성 출신의 우리 권칠승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또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글로벌 투자 전문가이십니다. 박희덕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박희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델리민주에서 진행하는 경제는 민주당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우리 셋 다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최대한 긴장을 풀고 재미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에서 두 번의 벤처붐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벤처 특별법을 신설한 김대중 정부 시절이고 또 2차 벤처붐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K 뉴딜과 또 역대급 벤처 투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 어떻게 보면 우리 벤처나 스타트업계가 크게 위축이 되었어요. 투자 규모도 줄었고 또 창업 기업 수도 매년 줄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혁신 에너지 뭐 이런 게 많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3년 이 점에 있어서 지난 3년 동안에 그 윤석열 정부 가장 큰 뭐 실정이라고 그럴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간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하는 바람에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역할이 이제 정부에 따라서 조금 축소는 될 수 있으나 사실 우리나라 생태계는 아직까지 실리콘밸리처럼 민간 중심 생태계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정부 출자 예산 삭감은 시장에 심각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그 부분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이제 폐업한다든지 유니콘들이 이제 회사 가치가 뭐 반의 반토막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2012년 11월 달에 발표한 챗 GPT가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AI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뛰어들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요 질문까지 듣고 우리 권칠승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 규모를 보면은 2021년에 이때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장관 그때 하고 계셨을 그렇습니다. 텐가요? 예. 그 투자 규모가 한 12조 원대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2023년에 이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 시기인데 8조 원대로 급감을 합니다. 물론 2024년도에 11조 원대로 반등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2년 연속 감소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는 신규 유니콘 기업이 단 2개밖에 탄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창업 기업 수도 계속 하락을 했었고요. 우리가 21년부터 22년까지 중기부 장관을 지내면서 관련 정책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오셨었는데 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뭐 원인, 문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표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급격한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들, 벤처업계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줄이는 바람에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준 것, 이게 이제 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이제 정책에 대한 비전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뭐 가장 컸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이제 R&D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 그다음에 모태펀드 예산도 줄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심각해지니까 다시 복원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의 그 중소벤처 스타트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걸 이미 다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렵게 작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 샌드박스하고 규제 자유특구 이 두 가지 제도를 이제 그때 이제 통과를 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템 중심이고 규제 자유특구는 지역 중심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거라고 뭐 의도적으로 뭐 좀 지체를 시켰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좀 크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태펀드 출자를 축소한 것, 그리고 또 R&D 삭감한 것 이런 것들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벤처 투자가 굉장히 이제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뭔가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그러니까 퇴행적인 경제 정책 때문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또 플레이어들의 어떤 의욕이 많이 꺾였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처음 그때 가을에 그 추경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한 8천억 정도 정말 뭐 획기적인 모태펀드 추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그 다음 해에는 그 연대 보증 제도를 없애는 이런 획기적인 조치를 하면서 이제 벤처 스타트업 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벤처 스타트업 관련 정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두 알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투자 활성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 그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요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 이 샌드박스와 경제 자유 규제 자유축구. 규제 자유특구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아마 제가 정책위 의장할 때 예. 정부와 함께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예. 하는데요. 이거 많이 아쉽죠.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달리게 예, 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어달리게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단절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우리 그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투자 기업은 투자 받기도 힘들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회수는 딱 두 종류지 않습니까? 네. M&A를 하든가 이렇게 당하든가 이렇게 좋은 어떤 가격을 받고 팔거나 또는 상장을 해서 또 이렇게 회수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가 잘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하고 성장하고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이런 어떤 선순환 투자 사다리.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2벤처 붐이 불고 나서 한 횟수로는 2014년, 15년에 시작됐다고 보면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 코스닥에 상장하는 어떤 시장 평균 회사들의 연수가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상장하기 직전의 단계. 그러니까 뭐 2014년에 투자를 그러니까 창업을 했다가 하더라도 사실 2024년에 2025, 6년이 돼야지만이 평균 연소에 이제 커서를 상장하는데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부터 이렇게 벤처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성장 속도가 꺾인 부분이 상당히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러니까 성장 사다리가 끊겼다는 부분도 상당히 그러니까 해수 시장이 이어지지 않고 또 재투자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무너진 거죠. 근데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해수를 해는 어떤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을 해수를 해야 되는 어떤 타이밍상에 어찌 보면은 그 부분의 사이클이 멈췄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한국의 이제 그 성장 그 투자를 한 단계를 이제 뭐 시딩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투자를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거를 A, B, C, D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리즈 A 때는 그러니까 그 코어 핵심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떤 시장이 있는지를 하라는 PMF라고 합니다. 그 시장을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고투마켓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단계 이런 단계에 맞는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투자사들이 주로 프리-IPO 시장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2, 3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초기 시장과 A 시장, B 시장에 어느 정도 균등하게 그러니까 분배가 돼야 되고 양은 뒤로 가면 많아지지만은 그 비중 자체가 초기 시장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건수는 더 많아야 되고 뒤로 갈수록 금액은 커지는 이 구조가 아직은 선순환 고리가 안 만들어져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상장 시장하고가 형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초기에 투자하는 그 비상장 투자 구조가 실리콘밸리 자금이 초창기에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가면 세코야라든지 이런 자금이 들어가면서 중국이 가지고 자본 축적이 없었던 상태에서 그 자금의 역할을 했었고 상장 구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차스닥이라든지 이런 상해 증시라든지 이런 게 활발하게 안 됐을 때 뉴욕 증시라든지 나스닥 증시에 상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업체 수가 200개 정도 됐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나스닥에. 예, 나스닥에 뉴욕 증시하고 그 우리 기업은 몇 개나 돼요? 그 당시에 그 스타트업 출신으로는 2개 있었습니다. 2개. 예. 200개 대 2개. 예. 예. 근데 그나마 그 2개도 한 명은 퇴출 당해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선순환 제도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해법은 사실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근본 대통령님께서 그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발표하신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부분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강조하신 부분이
금융이 투자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되고 상장 자본시장, 특히 상법 개정 거버넌스, 경영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요번에 유엔 총회에 가셔서 나스닥에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글로벌 투자자들하고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을 하면서 한국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의 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 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겠다고 예.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걸 회수를 하는데 IPO가 8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IPO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데스밸리에서 예. 뭐 아주 많은 경우 쓰러지기도 하고요. 이 IPO를 통해서 대부분을 회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간 단계에서 방금 박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M&A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매년 많은 숫자의 이 스타트업을 좋은 가격을 주고 네, 맞습니다. 예, 인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M&A 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느냐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일단 기술 가치, 사업 가치, 요 기업 가치 네.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이 역량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적 금융 이게 이제 결합이 되었을 때 이 M&A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이 평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생산적 금융의 규모도 좀 떨어지는 것 네.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땠었습니까 그때? 이제 뭐 사는 쪽, 그 바이 사이드, 그다음에 셀 사이드 이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 사이드가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컨더리 펀드라든가 이런 건 제가 박 대표님이 이제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좀 여쭤보기도 보고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하시죠 뭐 예. 자유롭게. 그 이제 세컨더리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구주를 살 때 여러 가지 세제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향을 많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의 핵심은 기본적인 자본량의 문제인가 네. 아니면은 제도의 문제인가라고 네. 하는 걸 우선 뭐 둘 다 같이 있겠지만 예. 일단 그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시는지. 네. 보통 이제 세컨더리 펀드 같은 거 많이 하자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그게 더 급한 건지. 네. 또 M&A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대기업들이 기술 탈취 비슷한 행위들을 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좀 있고 한데 이 제도적인 문제와 이제 자본량의 문제를 봤을 때 먼저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도 사실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투자 실무를 할 당시 저도 지금도 투자 실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관련돼 있는 제도가 M&A에 뒷받침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여전히 지금도 그 부분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 자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대한 생태계를 보면은 양의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금, 투자 자금들이. 근데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평가 가치,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가치적인 측면하고 사업화됐을 때의 가치하고 기업으로 갔을 때의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 예를 들면은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M&A를 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근데 구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빨리 기술이 있을 때 사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비싼 가격 주고 기업 가치로 가기 전에. 근데 우리는 그 기업 가치로 가는 그 메커니즘에 투자 금융의 역할이 없는 거죠. 투자 금융이 VC나 이런 데들이 자금을 넣어서 기업화시키고 사업화시키고 기업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구글이나 뭐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치가 만들어지기 이제 빨리 사는 게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좀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정하지 못한 시장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우리 중소기업 또 뭐에서 아주 애를 쓰고 기술 개발을 해놓으면은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네. 아니면 헐값에 뭐 저기 매각을 한다든가 네. 매각 매수를 한다든가 네. 뭐 이래서 이 M&A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네. 그런 또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바로 이 공정한 시장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문제 이것도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또는 그 사업성 그리고 기업 평가 능력도 갖춰야 되고 네. 또 금융도 충분한 금융도 갖춰줘야 되고 또 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맞습니다.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만드는 네. 것 예. 이런 게 함께 논의되어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뭡니까 스타트업 또는 이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자꾸 성장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 많은 우리 인재들이 창업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예. 선순환 사이클이 들어가요. 예. 그 기술 탈취 문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술 탈취를 해서 이제 손배수가 일어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고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법리 자체가 그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증을 이제 전환까지는 못하고 입증 책임을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놨는데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너무 적게 때려요. 그래서 뭐 2배, 3배씩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을 한다 손 치더라도 뭐 속가도 안 나오, 그저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 그 기술 탈취 부분에 대한 이제 재산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에서도 좀 달리 생각하는 이게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놔도 최종 판결이 별 볼 일 없이 나오면 이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형이 근데 손배수죠. 근데 손배수.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네. 틀린데 그거 정말 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아주 종합적으로 우리가 공정한 어떤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네. 데 있어서 또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주제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데서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또 규제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참석을 했는데 지난 7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맥킨지 한국 대표가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날은 저물고 예. 이 저성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이건 이제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20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성장 억제형 규제가 원인이다. 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규제 합리화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관련해서 물론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권칠승 의원님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일도 크게 보면 그 범주 안에 그렇습니다. 경제 형벌 합리화니까 이제 특히 이제 배임죄 같은 거는 예. 투자 결정하는데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죠. 예. 저는 배임죄 이야기가 나와서 법 내셨잖아요. 상법에서 폐지하고 예. 그건 뭐 사문화된 조항이니까 그리고 형법에서는 아주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예. 그렇게 법안을 냈는데 또 어떤 분께서 또 그 기업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바람에 애를 먹기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몇 가지 방식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관련해서 예. 끝까지 포함해서 요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이게 규제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또 도입되는 규제도 있고 오히려 또 그 규제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또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규제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규제 합리화 예.
또는 규제 혁신 이런 용어를 저는 즐겨 쓰는 편이긴 한데요. 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의견들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되고 커졌을 때 사실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이 유니콘급으로 크고 데카콘급으로 컸을 때 분명히 사회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규제라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이제 그 규제와 이제 기존의 이제 제조업 형태에서 상정을 해왔던 규제하고는 조금 시각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적으로 산업금융이 발달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 중심적으로 예. 발달을 해왔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미국을 볼 경우에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게 시카고, 보스턴, 뉴욕 형태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고, 근데 최근 3, 40년간은 혁신을 주도하는 것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태생 기업들이 글로벌 넘버 1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투자 금융이 주도를 하는 생태계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사실은 저는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은 제조업 중심적으로 성장해 오다가 잃어버린 30년을 간 것도 투자 금융 체계, 자본주의 체계로 못 가서 그렇다는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말씀드리면 뱅킹을 중심하는 유욕식 사고, 그러니까 금융 자본주의를 넘어서 이제 투자 금융으로 가는 실리콘밸리식 자본 구조로 일단 진입을 해야 되는 가운데서 규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 국가로 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생산적 금융도 조성을 해야 되고 어떤 규제 혁신도 또 해야 하고 또 시장도 공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이제 있는데, 심지어는 투자 국가로 전환해야 된다. 예. 좀 이런 그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형태로 가는 것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업 국가와 어떤 투자 국가는 다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규제 관련해서 우선은 권 의원님, 우선은 이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어떤 혁신, 그 이외의 혁신들은 벤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정책 담당자로서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혁신이라고 하는 게 자본과 노동의 새로운 조합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기술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사실 이 자본과 노동의 이 원천적인 이 결합의 비율이 이제 변화가 오는 건데, 그게 전부 대부분이 보면은 이 규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망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관할 때 우리 스타트업들 대표들하고 이 중기부 장관은 진흥책을 하는 데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동으로 한번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처를 제일 만나고 싶으냐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환경부 장관하고 식약처장을 꼭 만나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식약처장, 환경부 장관, 그때 법무부 장관도 나오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쪽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저보다는 많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게 한번 만나기도 힘든 분들 앞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다 규제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규제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법률 AI 이게 엄청나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대한변협에서 뭐 이상한 이유를 달아서 그 징계도 주고 있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게 징계 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기술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서버 외국에 갖다 놓고 그 법률 AI 자문을 하면 그거 어떻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변호사 광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저런 거는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 데이터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의료 데이터,
지금 의료 데이터가 전부 병원별로 돼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그 생명윤리위원회 이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병원 안에서 병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만.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이미 이게 자산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향후에 앞으로 더 외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뭐 본인이 사후에 학술용으로나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동의를 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이런 제도는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사후 얼마 지난 그 의료 데이터들은 최소한 학술용으로는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뭔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동의를 못 받거든요. 개개,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별 상속자들 찾아가서 그걸 수만 개를 누가 받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책임 있게 정부에서 나서서 정리를 해서 그 의료 데이터가 사실은 바이오 기업의 핵심이 기본적인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술용으로 또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푸는 것, 이게 저는 그 국가 경쟁력을 올리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아니,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제 AI 시대인데 LNM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세 번째라고는 하지만은 1, 2와 격차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써버린 AI를 안 할 수는 없고 그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면은 피지컬이나 또는 버티컬 그리고 뭐 에이전트 AI 이 분야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겨뤄볼 만한 분야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 제조도 강하고 예. 또 고급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는 예.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떤 이익 집단이나 또는 뭐 어떤 그 뭡니까 기존의 어떤 관행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규제가 계속 묶여 있을 경우에, 규제가 계속 작동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경쟁력 있는 AI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장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바로 또 규제의 어떤 혁신이 필요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봅니다. 저는 자본시장, 특히 거래소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불과 3, 4년 전에는 500조였고요. 10년 전에는 100조였거든요. 지금은 한 5천조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년 전에 한 350조였고 지금도 한 450조, 뭐 500조가 예.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1차 밴드, 2차 밴드 구조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시가총액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어떤 거버넌스, 경영 거버넌스 문제점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그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적용된다면은 비록 내가 상장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규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상장을 유지하게 있는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기업이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커버할 만큼의 성장을 할 필요성이 있고 성장을 해낼 수만 있다면은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성장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상장하더라도 또 대기업에서 사실은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익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상거래 간행 구조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그 피터팬 증후군이 계속 나타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결국에는 자본시장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경영 거버넌스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내가 노력한 만큼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규제라든지 상장 비용은 당연히 감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는 또 우리가 또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창업 국가로 네. 성공한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배경에는 금융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투자 금융. 네.
이른바 이스라엘은 요즈마 펀드가 있고 네. 또 싱가포르는 테마섹, GIC 이런 국부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국가 사이즈나 또는 정치 경제 구조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뭐 이 분야는 우리 박 대표님이 뭐 완전 전문가이신 것 같은 이시니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사실 큰 차원으로 가면 뭐 저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점. 그러니까 활동하다 보면은 글로벌 투자자들하고 활동하는데 그 친구들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이런 점들이 이제 어찌 보면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일단 그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그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의 자금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식 혁신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도를 일단 그 실리콘밸리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실리콘밸리하고 투자 제도라든 계약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리 혁신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중국, 이스라엘 이런 데들이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러니까 운동장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뛰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뛰는 거나 싱가포르에서 뛰는 거나 이스라엘에서 뛰는 거예요. 중국 심천에서 뛰는 거나 똑같은 그 기업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우리는 많이 다릅니까? 운동장이 틀립니다. 우리는 자갈밭입니다. 잔디밭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규제도 그렇겠지만은 실제 투자 금융적 차원에서 일단 그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서 뛰던 방식으로 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해외 특히 이제 뭐 싱가포르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계약 제도가 틀립니다. 계약서가 틀리니까 다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는 것들이 이제 어려운 이야기네요. 예,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정부가 이제 도시국가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축적된 자본을 활용해서 정책 금융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흔히 알다시피 이제 우리 싱가포르는 테마색이 있고 또 국부 펀드인 GIC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금융원의 구조 혁신과 독립성을 확보해놓은 경영 거버넌스 구조를 완전히 확보해놓은 다음에 테마색이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규모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1,000조를 넘어섰고 네. 테마색 같은 경우는 한 400조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테마색이 규모가 커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정책 독립성과 수익성 원칙을 보면은 테마색이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전략적 산업을 그러니까 육성한다든지 그리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 고성장분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테마색이 정부가 그러니까 만들었지만은 민간 주도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글로벌 탑티어급 투자가들이 테마세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마색의 예. 어떤 실적이 아주 좋은 이유가 예. 결국은 독립성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건가요? 운영의 독립성. 맞습니다. 운영의 예. 독립성.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KDB라든지 KIC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그 정책 자금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KIC가 이제 외환 자금을 활용하는 GIC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일종의 국부펀드 국부펀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운용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 역할을 많이 하는 쪽의 역할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벤처 쪽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혁신 분야에 이 자금이 KDB나 KIC가 자금이 안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KIC 같은 경우는 불과 실리콘밸리에 KIC가 투자한 거는 불과 5, 6년 전입니다. 그것도 3억 불 정도. 근데 그 3억 불을 투자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사실은 지금 올해부터 실리콘밸리에 투자 채널을 만들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금들이 국민연금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떻냐면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가들과 한국의 투자가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KIC가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리즈 A, B 단계에 국내 자금이 투자가 들어가고 C, D에 들어갔을 때 글로벌 자금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이나 KIC 자금을 받았던 VC들은 한국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좀 이바지해달라는 정도의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싱가포르에 있는 테마생이나 GIC는 역할을 잘합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안전자산 운영을 중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제 하나하나가 지금 한 꼭씩 따로따로 해도 지금 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 아주 풍부한 내용들이인데 이걸 지금 하루에 지금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벅차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법정기금 67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안전자산에만 투자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이 법정기금들이 이런 그 뭡니까 모험 자본, 예. 모험 투자, 모험 자본의 역할을 해서 모험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그게 필요하다. 심지어는 아주 일정 포션을 딱 떼서 벤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예. 예. 그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축적된 자본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이나 KIC라든지 은행에 축적된 자본이 있는데 또한 그 정책 자금, 말씀하신 68 기금 쪽에 형성된 자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00조 이상. 운영 자산만 3천조 있고 여유 자금이 한 1,000조가 있고 매년 300조의 어떤 자금이 제너레이팅 되는 거로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그 여유 자금을 대부분 다 이자율 1%, 2%, 3% 나오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예를 들면은 그런 여유 자금을 그러니까 테마색이나 GIC가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안정적 수익성과 공격적인 그러니까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서 글로벌 뛰어난 투자가들을 데리고 와서 운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 구조는 정부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임명하고 이사회를 향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은 거버넌스는 그렇게 확보했는데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투자 운영 자체는 전 세계 전문가들을 모아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68 기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이제 공금을 운용하면서 이제 어떤 기금은 뭐 극단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기금들 이건 그렇게 할 수가 그렇죠. 없는 예. 거죠. 예. 아예 그건 법에 안정성을 아주 제일 중요하게 딱 박아놓은 그런 기금들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손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험 자금이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정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지난 20년간 증명됐다시피 이게 100억 단위, 1000억 단위로 들어가면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험 자본이라는 게 조 단위로 10조 단위로 들어가면은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 거로 국내 내에서 증명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모태펀드 같은 것도 이제 뭐 투자 마중물 효과도 하지만 이제 거기에 전부 좀 정책적인 지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로 만들어져 있지만 좀 약간 안정적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예를 들면 모태펀드는 뭐 기금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지만 예. 그렇게 기왕의 모험 자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금 펀드들부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우선적인 방법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 과제에도 보면 벤처 스타트업 육성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 분야에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투자 사다리를 복원하고 규제 혁신을 하고 글로벌 진출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고 또는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하고 이게 지금 다 망라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 이 생태 전주기를 고려한 지금 정책 조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잘 펼쳐지기만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도 좀 떨어져 있는데 잠재 성장률도 회복하고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어내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3의 벤처 붐을 넘어서서 또는 창업국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국가 이걸 통해서 어떤 벤처 스타트업이 제대로 육성되고 성장하는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일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하시죠. 예. 이게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인재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중요한 어떤 분데 이게 모든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단편적인 스타트업 기업 지원책이 아닌 그러니까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특히 한국이 지금 기업가, 임직원, 투자자, 정부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협력 경제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협력 경제. 실리콘밸리에서는 collaboration is innov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협력 경제. 그러니까 기업가들끼리 서로 협력이 잘 안 되고 예. 또 기업가와 임직원들이 우리는 노동자와 이렇게 그 상충하는 관계로 보는데 임직원과 기업 간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 그리고 투자가와 기업이 협력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 생태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정부가 조금은 좀 그러니까 단편적인 측면보다는 종합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스타트업 생태계를 중규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투자금융이라는 측면을 같이 보면은 금융이나 기재부가 같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이라는 측면을 보면 산자부나 가계부도 같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같이 뭐 어울릴 수 있는 TF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구조로만 놓고 보면은 예. 전 부처의 예. 이 분야와 관련한 예. 전 부처의 협력 체계, 그렇죠. 협업 체계가 협업 체계.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되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정부로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놓고 보면 어떤 뭔가 기업과 투자와 임직원과 그러니까 또 노동과 예. 이런 또 협력 체계가 맞습니다. 필요할 거고 예. 첨단 전략 산업 예를 들면 뭐 AI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등등 해서 이 첨단 전략 산업 분야는 정부와 또 기업과 또 뭐 국회와 예. 이런 협업 체계 예. 그러니까 지금 국가 대항전이니까 이런 게 제대로 잘 작동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좀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 의원님. 뭐 비슷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요. 이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시각,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규제나 전통적인 노사관계로 이 혁신 스타트업계를 바라보고 재단하고 정책을 하면 저는 세계 이 페이스에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물론 위험도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 혁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혁신적인 정책으로 맞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혁신에 성공하면 생존 또는 성장했던 거고요. 혁신에 맞습니다. 실패하면 도태해됐던 게 그렇습니다. 예. 인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 지금은
혁신의 시대이고 더더욱이나 지금 대어떤 전환의 시기에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대전환의 시기에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어떤 그 혁신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는 민주당 델리민주에서 델리민주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제민주당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처음 하는 거라서 저도 뭐 진행은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많이 어색하고 아마 보시기에도 우리 이제 시청자나 우리 당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많이 왜 저렇게 어색해?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횟수가 거듭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좀 기대해 바라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벤처와 이 스타트업, 이 창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각각의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이 이슈들이 각각 아주 몇 시간씩 이야기해도 맞습니다. 다 못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권 의원님과 저는 뭐 책임 있는 어떤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분야의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